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약 4,000년에 이르는 인류 역사. 그 역사의 93%에 달하는 기간은 전쟁. 문명의 발달 그 이면에는 언제나 전운이 감돌았다. 전쟁으로 희생된 목숨은 무려 36억 4천만 명. 그리고 피로 얼룩진 전장에서 피어난 전략과 전술 속에서 수많은 구국의 영웅들도 탄생해왔다. 인류는 세계 패권의 향방을 거머쥔 그들의 지혜를 빌려왔고 아울러 역사의 죄인으로 남은 전범을 통해서는 역설적으로 반전의 교훈을 깨우쳐왔다. 역사를 뒤흔든 전쟁이 전하는 공통된 목소리는 바로 자주국방이라는 변치 않는 진리. 우리의 조국을 지키고 우리 결의를 지키는 힘을 기르기 위해 우리가 그리고 다음 세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 다큐멘터리 전쟁사 지금 시작합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다큐멘터리 전쟁사.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더더욱더 인류의 역사를 뒤바꾸었던 이 전쟁사를 통해서 자주국방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좀 진리를 터득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역사를 뒤흔든 가장 강력한 경고, 이 전쟁이 전하는 메시지를 풀어주실 분들도 함께 모셨습니다. 오늘 그 대망의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아주 스펙타클한 전쟁의 서막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윤지연 아나운서, 네. 어떤 전쟁입니까?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한번 네네.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사자만 무려 1,000만 명, 즉 간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인구만 15억 명. 와, 15억 명이요? 네, 흔히 이 전쟁을 가리켜서 1914년 6월 28일 단 2발의 총성에 의해서 비롯됐다. 총성이 울려 퍼진 무대는 당시 유럽의 화약고라 불리던 발칸반도. 힘의 공백 상태에 놓였던 발칸반도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 속에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고 만다. 육군 열병식에 참관하기 위해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 이들은 당시 정치적으로 강하게 대립하던 범슬라브계 세력에 의해 암살당하고 만다. 19살 청년이 당긴 방화쇠는 전 유럽을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낸다. 저는 이미 한 두 번째 정도의 촉이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The first world war. The first world war. 정확한 발언입니다. 네, 정확한.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제1차 세계대전인데요. 오늘부터 2주에 걸쳐서 저희가 이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네네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세계대전이면 어떤 전쟁이었다? 좀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1차 세계대전은 20세기의 시작입니다. 20세기가 시작될 때 인류는 두 가지를 믿었어요. 하나는 이성과 합리, 두 번째 과학기술은 인간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20세기를 정말 밝게 시작했는데 이것이 전쟁으로 온 겁니다. 아이고야. 상상 초월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합쳐진 엄청난 비극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세한 기자는 좀 1차 세계대전은 어떤 거다라고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가 있을까요? 인류 최초의 대량 살상 전쟁이죠. 이게 어떤 산업이 발달하면서 전투의 수단은 발달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건 사람이 사람 목숨이 아니었죠. 아, 그렇죠. 예, 하지만 저희는 이 전쟁의 역사를 알아야지 우리의 인류가 더 발전할 수 있고 우리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슬프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잘 알아서 우리가 자주국방을 챙기자. 이게 저희의 모토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심층 분석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지금부터 한번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 힌트 가장 마지막 저희가 직접
직접적인 힌트다라고 했던 게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의 죽음이었는데 네. 이 피살은 어떻게 보면 전쟁에 있어서 방아쇠를 당긴 것뿐이고 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세한 기자, 어떻게 경제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어떤 그 식민지의 개념이 19세기 이전까지는 어떤 그 약탈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19세기부터 식민지가 일단은 어떤 그 시장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독립운동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뒤늦게 통일을 해서 그다음에 뒤늦게 산업화가 돼서 네. 열강의 속에서 뛰어들어 봤더니 네. 시장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철혈제상 비스마르크가 이때 나오는데 네네네. 이때 비스마르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식민지 대신에 화학. 우리가 식민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갈 길은 화학기술력, 과학기술력을 발전시키자. 말이 화학인 거지 한마디로 폭탄 만들겠다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1901년부터 1930년대까지 노벨 과학상 수상자의 30%가 독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비스마르크는 어떤 리더로서 정확한 패러다임을 제시한 거죠. 독일이 뒤늦게 산업화가 되었지만 독일의 성장하는 속도가 상당히 무서웠거든요. 네.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제 그 식민지가 없는 대신에 네.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큰 틀에서는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을 제국주의자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그 내부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사라예보의 총성 때문에 전쟁이 났다고 네. 하는데 전쟁 나니까 오스트리아는 전쟁에서 완전히 아무런 배제돼 역할을 버렸죠. 못합니다. 네. 하도 군사력 형편없는데 네네. 독일도 저렇게 약할 줄 몰랐대요. 근데 이제 웃기는 얘기가 당시 포탄을 쏘면 이게 탄착점을 보여준다고 연막이 퍼지는데 이게 나라마다 색깔이 달랐대요. 근데 독일군이 워낙 세니까 이 동쪽에 있는 애들이 오스트리아군 색깔이 올라오면 만세, 독일군 색깔이 올라오면 우린 죽었다. 뭐 그랬다고 할 정도로 오스트리아군이 형편없었어요.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독일을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카이사르가 갈리아 정복해서 만들 때부터 독일 애들의 잠재력을 굉장히 높게 삽니다. 얘들 무서운 애들이다. 그 로마 때부터 게르마니아가 뭔 일 저지르면 안 된다고. 실제로 로마가 게르마니아한테 망하지만 그때부터 견제를 해요. 그 뒤로부터 거의 2000년 동안에 유럽은 사실 영국, 프랑스, 이태리가 지배하는 거지 다른 나라는 그냥 그렇죠. 적당히 가는 거거든요. 독일이 통일 못하게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합니다. 우리가 그 독일 애들 유태인 학살 얘기하는데 네. 실제로 2000년 동안 유럽에서 유태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에요. 맨 용병으로 끌려다니고 맨날 독일 사람들 오면 치고받고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분열이 되고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현대사를 보니까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독일을 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제가 봤을 때 독일 변호하는 건 아닌데 그 독일의 어떤 그 강력한 민족주의라든가 이런 게 왜 나오냐면 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쪼개진 나라에서 살았죠. 화나죠. 예, 그리고 그 몇 개 이제 프로이센, 작센 뭐 이렇게 공국들이 있는데 얘들 통일하려고 그러면 전 유럽이 덤벼듭니다. 진짜 전 유럽이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몇백 년 동안 그걸 겪었어요. 자기들이 통일하겠다 그러면 덤비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간신히 통일이 됐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독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강대국으로 살아나려면 우리도 식민지도 가지고 자원도 있어야 된다. 없는 거는 화학으로 만들어내자. 네. 그래서 얘들이 제일 노력하는 게 사실 우크라이나예요. 독일의 고민이 뭐냐면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면 러시아가 질 거고 러시아를 치면 프랑스가 질 거다. 왜냐하면 독일은 다 견제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영국은 아무 때나 덤벼들고 항상 같이 덤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자원이 예 정도 풍부했군요. 우크라이나 곡성지대 유명하죠. 그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에서 김태희 씨가 감자를 캔다라는. 그렇죠. 뭐 근데 우크라이나는 거기는 뭐 곡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지하 자원이 엄청 네네. 네, 그래서 이걸 가져와야겠는데 이걸 치면 같이 덤빌 테니까 그래서 독일이 준비를 합니다. 언제가 전쟁이 터지면 우리는 러시아와 프랑스를 같이 상대해야 된다. 미리 다 계산을 하고 있었죠. 그러게요. 예,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시작하자마자 빠진 게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고 독일은 거국적으로 준비를 하죠. 계기가 필요했던 거군요, 독일은.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오랜 한 그리고 이제 새로 만든 통일 국가 이것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여간 우크라이나는 먹어야 되고 뭐라도 하나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러시아든 프랑스든 하나를 어떻게 제압을 해야 되는데 독일이 참 고민 많았습니다. 옆에는 러시아와 프랑스는 세계 최고의 육군 국가예요. 네.
바다에는 세계 최대의 해군 국가가 지키고 있어요. 네. 이 세계 최대 육상과 세계 최대 해군국을 자기네들이 이겨야 되는데 우린 자원도 없어. 사실은 화약 만들 재료도 없어가지고 독일 과학자가 공기에서 질소를 뽑아내서 그 화약 질산염을 만드는 기술까지 개발을 합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얘들은 준비해요. 아니,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그러면 그렇게까지 이제 독일을 무서워했는데 통일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독일이 전쟁 일으킬 만한 거리를 좀 안 만들려고 했을 것 같긴 한데요. 그게 이제 소위 비밀 협정, 비밀 외교. 러시아, 영국, 프랑스는 일찍이 삼국 협상을 통해 편을 이루었고 이에 대응해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또한 침략을 당할 경우 서로 간에 군사 원조를 한다는 안전 보장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이게 전쟁을 하려고 만든 협정이 아니에요. 프랑스하고 러시아하고 동맹 맺었어. 당연한 거죠. 러시아, 독일이 만약 둘 중 하나 치면 우리 같이 덤빌 거야. 당연한 거야. 그럼 이게 전쟁을 하려고 만든 조약이 아니라 네. 네가 감히 어떻게 전쟁을 하겠니? 전하르랑 붙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갑자기 주변들이 막 덤벼서 난 제 편 들 거야, 제 편 들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무슨 전략적 핵 방어처럼 그냥 야 우리가 미사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쟤 건들면 이쪽으로 미사일 돌린다 막 이런 느낌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산지 사방에 요즘 말로 하면은 이 방어 장치로 그물을 쫙 깔아놨는데 이 사라예보의 총성이 왜 중요하냐면 네. 그걸 하나 땡겼더니 이게 방어 장치가 아니라 그 인계 철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도화선이었던 거예요. 이걸 뽑았더니 저게 뽑히고 저게 뽑히고 하면서 순식간에 전쟁으로 휘말리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까불면 이거 있어 했는데 치 가는 거지. 오! 뻥 터진 거지. 황태자 부부의 피살을 명분으로 삼은 오스트리아의 선전포고를 시작으로 동맹국 독일은 러시아를 향해 이틀 후엔 프랑스를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 독일군이 중립국 벨기에를 통과하자 영국 역시 전쟁에 뛰어든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선전포고가 이어졌다. 보통 우리는 전 진짜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야 너 그러지 마. 너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전쟁 연설을 하고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선전포고하고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아 그러면 딱 서가지고 저는 지금부터 저쪽 나라를 쳐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전쟁 선포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왜 우리가 전쟁을 하는지, 네. 우리가 왜 이기는지까지 다 연설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전쟁 선포가 이제 시작됐다는 거죠, 이제. 자,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가 싸울 거예요. 우리가 복수할 거예요.라고 해서 우리는 주장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맞선전 포고를 하는 거죠. 아, 그럼 이쪽도 같이 해요?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전쟁이라는 게 아무리 그 당시 이제 왕도 있었지만 의회를 통과해야 돼요. 네, 맞아요. 의회 통과해야 되고 정식 절차를 거쳐야죠. 국가적인 문제니까 법대로 해야 됩니다. 저 근데 사실은 제일 처음에는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었다면서요? 누구도 그때는 그 누구도 전쟁이 두세 달 이상 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그 국가에서의 그 젊은이들이 전쟁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네. 뭐 만면에 웃음을 띄었어요. 전쟁 나가는데? 예, 만면에 웃음, 마치 보이스카우트 같이. 그래서 그 그때 당시 아, 지금 사진 보이네. 아, 그러네. 카메라 보고서는 웃고 있네요. 그리고 엄청 많은데요? 그러니까 모두 다 전쟁을 나가고 싶어 했었어요. 왜요? 당연히 이기고 뭐 우리가 이제부터 본때를 보여주겠다. 저 야만적인 나라를 우리가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강한 걸 보여주겠다. 약간 스포츠 정신.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의 젊은이들이 자기네가 이길 걸 믿어 의심치 않았었어요. 아.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굉장히 치밀하게 좀 준비가 돼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독일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슐리히펜이 슐리히펜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네. 왜냐하면 독일의 지정학적 위치가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서부전선과 동부전선, 즉 서부전선의 프랑스, 둘러싸여있죠. 그렇죠. 동부전선의 러시아하고 양면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슐리히펜이 여기서 결단을 내립니다. 최소한의 병력으로 러시아군을 막고 모든 병력을 서부전선에 올인한다. 더군다나 이 올인 작전도 뭐 중앙 돌파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 군을 좌익하고 우익 이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좌익은 이제 조금 병력, 네. 우익은 아주 큰 병력에서 큰 병력이 마치 망치로 꽝 치듯이 네. 크게 우회해가지고 한 번에 치는 그런 슐리히펜 그러니까 계획을 합니다. 도바협 전까지 휘몰아서 안쪽으로 몰고 들어오는. 벨기에를 통과해가지고. 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좌익의 병력을 13, 우익의 병력을 87 오. 이렇게 해놔요. 압도적이네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건데 돌이켜 제가 생각해본데 약간 좀 강원랜드적인 발상. 아, 그러니까 뭐 도박이다. 뭐 아니면 승부사- 도다. 타짜의 한 아귀 정도. 네. 예. 잠깐, 너 지금 밑장 빼기 하냐?
바로 그냥 승부 들어간 거군요. 예, 예. 요거 걸었을 때 내가 만약에 이거 승부 걸었는데 이거 실패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1차 대전의 직전에 슐리펜이 참모총장을 그만두고 이제 네. 몰트게라는 사람이 참모총장을 해요. 네네네. 근데 몰트게는 약간 조금 소심했어요. 아. 야, 이게 너무 차이가 크지 않아? 어. 그래서 이거를 3대 7로 바꿔버려요. 아. 왜냐하면 슐리펜 계획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게 뭐냐면 독일의 영토 일부를 내줘야 돼요, 처음에는. 아. 근데 이게 싫었어요, 몰트게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야, 그래도 잘 맞고 하는 게 낫지 않아? 그래서 이거 밀리지는 말아야지. 7대 3으로 바꿔버려요. 네. 이게 결정적인 팬이다. 아. 그러니까 슐리펜이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곳에서 적을 격파한다.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몰트게는 이걸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적을 발견한 곳에서 적을 격파한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주도권을 내준 셈이었죠. 아. 어떻게 보면 1914년에 끝날 수도 있었던 전쟁이 어. 4년까지 이어졌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잘 생각해요.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강력한 결단력이 있을 때는 같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해도 되겠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주국방 싫어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슐리펜 계획이 단순히 작전 도상에서 끝난 게 아니라 네. 발상의 문제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슐리펜 계획의 가장 첫째 조건 하나는 기습이에요. 단순히 이게 우회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습적으로 속전속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군대를 배치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슐리펜 계획에서 더 놀라운 게 이 오른쪽으로 돌았던 이 애들이 예비군입니다. 네. 예비군이라고요? 예비군을 동원해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역 군대를 거기서 배치해서 돌린 게 아니라 예비군을 동원해서 전선에 놓고 완전 무장을 시켜서 3주 만에 들어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진짜로 이걸 보고 느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예비군이 얼마나 강한데요? 예? 예비군이 저 앞에다가 저희 다 모이세요라고 할 때나 이게 이런 거 있지. 선배님들 저 이거 총을 이렇게 분해하면 되지 말입니다. 그래서 분해하잖아요. 안 해. 한 번만 해. 뭐 잘하면 일찍 보내드리겠습니다. 알았어. 가면 되냐? 이게 예비군이에요. 아이고. 네. 근데 더 중요한 게 아까 말한 동원 시스템인데 당시 독일군이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철도로 이제 주로 날라야 되는데 당시 철도가 단선 철도 네. 일개 군인이 필요한 장비가 20가지에서 60가지입니다. 네. 이게 철도가 있으면 공장에서 철도로 날라요. 당시 자동차 마차로 막 날라가지고 역에 태워서 이게 어디 지점까지 오고 사람 오고 그게 딱 가면은 내려서 장비가 딱 와서 완전 편제가 돼서 들어가야 돼요. 교수님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중요한 웨이포인트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걸 놓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니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돼서 슐리펜 계획이 시도가 된 거죠. 그 당시 이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네. 이 배치하는 게 얼마나 대단했냐면 당시 독일 육군 사관에서 돌아다니는 속담이 뭐냐면 육사에서 우등생이 되면 전투 부대에 가서 지휘관이 되는 게 아니라 제일 똑똑한 애들이 철도총으로 발령을 받는다. 그래서 평생을 역에서 이거 시간표 짜다가 정신병원에서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한마디로 그만큼 시스템화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어떤 연구가 있었네요. 독일 육군사관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수학이었어요. 아, 그 수학을 공부한 그 군인들이 시스템뿐만 아니라 암호 만드는 것도 많이 투입이 돼요. 적 암호를 해독하는 거, 우리 암호 만드는 것도. 아까 자주국방 말씀하셨죠? 네. 수학 공부 열심히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요즘 수포자들이 또 많은데 여러분들 수학 안 공부해서 됩니다. 꼭 자주국방을 집중을 위해선 해야 됩니다. 수학. 근데 또 특히 독일과 러시아의 타넨베르크 전투는 러시아 대군 40만 대 독일 이 패군대 16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수가 많아야 이긴다라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을 깨트린 전투가 아닌가. 당시 러시아군 별명이 뭐냐면 스팀롤러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도로 포정할 때 이렇게 롤러 굴르고 돌아가죠. 다니죠. 예. 압도적인 병력으로 적을 짓뭉개버린다는 얘기예요.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우르르 가가지고. 러시아군의 유일한 장점이 대량으로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인해 전술 비슷한 네네. 거예요. 근데 그 질적으로 상당히 낮았어요. 러시아군이.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1가 문맹자예요. 근데 문맹자가 상관 있나요? 전쟁에서? 총에 대한 교범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총이 오작동이 났을 때 어떻게 이런 교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전혀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안 나가면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총을. 제 거 고장 났는데요.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야, 왜 고장 나? 되잖아. 되네. 뭐 이러고. 그 러시아군이 오는데 걸린 시간이 6주라고 독일이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한 건데
이 전쟁이 시작되고 프랑스가 급해지니까 러시아에 이제 빨리 와줘! 빨리 와. 그랬더니 당시 니콜라이 2세가 3주 만에 가라. 그래서 상상을 깨고 빠른 속도로 들어와요. 근데 그러려니까 군대가 완전히 헐벗은 채로 달려온 거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일 문제가 두 개 군이 왔는데 이쪽이 속도가 다른 거예요. 독일군이 어떻게 했냐면 랜덴캄프가 위쪽에 오니까 랜덴캄프랑 먼저 살짝 부딪혀갖고 살짝 져줘요. 그리고는 여기서 아까 말한 기차. 여기를 랜덴캄프를 완전히 비우고 여기가 뚫리면 베를린까지 그냥 들어오는데 근데 그걸 비워요. 비워요. 비우고 기차로 돌려요. 기차로 남은 군단을 싹 돌려서 와. 삼선호부터 늦게 오고 더 험한 길로 왔거든요. 지쳐 여기를 있고. 몰살시키고 그다음에 랜덴캄프를 치는 건데 이게 단순히 아이디어의 문제가 아니라 첫째는 이 수속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 예행 연습도 안 해본 건데 당시 아까 말한 대로 그 수학 천재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 철도 담당인들이 이걸 해냈어요.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암호인데 러시아군이 문맹자가 너무 많아서 암호를 칠 수가 없으니까 더 웃기는 게 러시아군이 암호를 쳐도 너무 유치해가지고 독일의 암호 전문 애들이 암호 무전도 즉석에서 번역해서 거의 말- 풍문으로 독일이 굉장히 똑똑하게 어떻게 보면 두뇌 싸움에서 이긴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 러시아의 두 장군은 그렇게 졸장이었다면서요? 이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네. 그 러일 전쟁 때 봉천 전투에서 삼선호프이 일본군한테 막 두드려 맞고 있었어요. 네. 근데 삼선호프가 렌나캄프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했죠. 근데 렌나캄프가 그걸 무시해버려요. 아, 왜? 같은 팀인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네. 상황이 안 됐다는 설도 있고 라이벌의식이 강해서 일부러 안 도와줬다. 아, 저런 아무리 라이벌 의식을 해도. 그러니까. 근데 다 깨져요. 일본군한테. 네. 다 깨져서 더구나 둘 다 포로가 돼요. 아이고야. 근데 포로소에서 서로 만났어요. 거시다. 그러니까 삼선호프가 어떻게 했냐면 쳤어요. 이런 XX 화가 하면서. 나죠. 너 때문에 졌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병졸들이 보고 있는 데서 막 꼴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이거를 누가 봤느냐? 당시 호프만 대위였거든요. 일본군 참관 무관으로 왔다가 이걸 봐요. 그래서 쟤네 둘이 사이가 정말 안 좋네. 이용하나요? 나중에 호프만이 중용됐을 때 야 러시아 쪽 장군이 누구야? 렌데캄프가 삼선호프네. 우리가 이겼네. 이겼다 이거. 근데 사실 이건 어떤 하나의 설일 수 있어요. 이게 이 에피소드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호프만 중령의 자서전에서 나오거든요. 너무 극적이긴 하다. 너무 극적이. 대위 때 일본군이 이렇게 가서 봤는데 렌넨캄프하고 삼선호프하고 둘이서 같이 주먹 다짐하고 싸우더라. 근데 도착해서 전쟁터에 갔더니 지휘관 둘이 그 둘이더라. 약간 주장 냄새. 조금 꽤 주장 냄새가 좀 나긴 하네. 최악의 지휘관이 있었다면 1차 세계대전 안에서 최악의 또 전투가 있다고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그 1차 대전 전투는 사실 다 최악이에요. 그렇죠. 뭐 하나 꼽을 수가 없을 예, 정도로 뭐, 너무 많은 그 사상자가 일단 나오고. 사상자가 많이 난 거를 떠나서 네. 이게 너무 허무하게 너무 어처구니 없게 죽으니까 네. 여기서 충격들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되게 1차 세계대전의 서부 전선을 국한에서 봤을 때 3대 전투라는 게 쏨 전투, 이프로 전투, 이제 파스샹달 전투 이렇게 얘기하는데 쏨 전투 같은 때는 병사들이 걸어서 갔다고요. 왜요? 미리 포사격을 무지하게 때리고 때리고 요 앞까지 가요. 그다음 거기까지 진출하면 그 앞에 때리고 사실은 그 굉장히 근대전의 그럼 시초네요. 예. 탄막 포격을 실시하면서 며칠을 때렸어요. 그냥 이거 다 죽었을 거다. 그러고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서서 갔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갑자기 기관총이 총알이야 난사를. 근데 당시 기관총 그 참호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제가 어느 책에 읽었더니 호각 불고 나가서 일개 중대 전멸하는데 15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독일군 측 기록을 보니까 그건 영국군이 걸어가는 시간이고 네. 쏘기 시작한 5분. 딱 5분이면 일개 중대가 전멸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오는데 가만히 보고 있다가 사정거리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사격 그러면 5분 아니면 5분 안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으니까 이제 나름 여러 가지 전술 개량을 하는데 이게 다 소용이 없어요. 그 유럽 애들의 군사 전략이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하나는 공격이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 말이 전쟁 때 참 무서워요. 예. 하여간 이게 무서워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현대전이라는 거. 이 현대전 안 해본 사람들이 이제 기차도 나오고 공장도 나오고 탄약도 막 나오니까 물량 전쟁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물량 전쟁의 뜻은 뭐냐면 아까 왜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물량과 병력을 기차 같은 데 실어가지고 좁은 장소에 얼마나 빨리 투입하느냐. 그래서 확 투입해서 먼저 많이 투입한 쪽이 이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갔다가 그냥 1000만 명씩 갖다 밀어넣은 건데 그렇게 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저쪽도 똑같이 오니까 같이 얻어 터지는 게 됐죠. 그 다음에 참호하고 기관총 걸었더니 공격보다는 방어력이 훨씬 우세하더라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물량을 있는 대로 투입을 해도 승부가 나기는커녕 죽기만 하는 거예요. 정말 시간만 자꾸 흘러가고. 제가 제 1차 세계대전 때 대부분 각국의 전쟁 지휘부들을 전 개인적으로 전부 다 전쟁 범죄자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너무나도 이거 사실 끔찍한 얘기예요. 마치 이 전쟁 지휘부가 워게임 하듯이 했어요, 전쟁을. 후방에서 지도표 놓고서 야, 여기 몇십만 명 보내. 그러니까 전사자가 몇만 명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건 단지 숫자예요. 이 사람들 생각은 숫자란 말이에요. 파시장달도 영화로 만들어졌잖아요. 정말 그 진흙탕 싸움이 펼쳐지는 그 광경에서 참호가 이때 당시에 참호가 정말 세상에 끔찍해요. 끔찍해.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을 고발한 영화 파스장달. 참호를 무너뜨리기 위해 쏟아부은 포탄들은 서부 전선을 마치 달 표면처럼 파헤쳐 놓았고 비가 내리면 그 포탄 구덩이들은 진흙탕으로 변모했다. 악천후 속에서 영국군 병사들은 기관총 세례를 피하며 전진했지만 4개월 동안 나아간 거리는 고작 8km. 30만 명에 달하는 병사들의 시체로 산을 이뤘던 서부전선의 최악의 전투 파스장달. 훗날 살아남은 이들의 증언은 한결같이 지옥처럼 끔찍했노라고 말한다. 참호라는 거는 로마 시대부터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참호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참호를 이렇게 설치해 지하 도시처럼 만들어 네네네. 놓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장기전을 하는 전투가 이제 처음이었던 거죠. 폭격을 방어하는 용인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당시 1차 대전 때 참호가 그 라인에서 뭐 지금 뭐 전체 합한 뭐 4만 지구를 몇 바퀴 돌 정도로 깔려 있다고 하는데 그 서부 전선에서 이제 교착 상태가 됐을 때 보통 9겹, 10겹으로 참호를 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땅이 아니고 순흙 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평원지대에서 파는데 1선, 2선 참호 파면 2선 같은 데 폭격 떨어지면 지하 50m, 20m까지 들어가서 대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숙소, 뭐 식당, 장교방 이런 거 다 또 있고 그 안에서 프랑스가 열심히 버붓고 있는데 안에서 밥 먹다가 아직도 쏘냐? 그 정도는 그러다가 이제 야다 쐈나 보다 올라가자. 그렇게 행복하게- 보병 온다. 그렇게 근데 행복하게 저는 싸우진 오히려 않아요. 반대로 들은 게 그 안에서 시체가 썩고 그렇죠. 있고 먹고 있고 뭔가 그거 온갖 예. 것들을 다 함께 하고 있다 보니까. 일선에는 이제 기관총 진지가 있는데 1선에는 그런 방공호가 없으니까 2선, 3선에 있어요. 그럼 폭격이 떨어지면 그 대표에 있다가 폭격이 딱 끝이면 저쪽도 이제 오면은 폭격 때리는데 자기 아군 병력을 진격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폭격이 그쳐요. 예를 들어 뭐 100m, 200m 앞에 오면 그럼 얘들이 그동안에 독일군이 1선 참호로 나오기 전에 달겨들어서 1선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독일군 애들은 여기서 폭격 맞으면 있다가 폭격이 끝이면 바로 튀어나와요. 나와서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리 몇십 메타를 파도 깜깜하죠. 그다음에 저기 폭격 떨어져 입구가 막히죠. 그럼 얘들은 어떻게든 땅을 파고서라도 나와서 일선까지 빨리 가야 돼요. 이 싸움인데 여기서 또 골치 아픈 게 이게 평지가 진흙탕이라는 거죠. 상상 초월하는 진흙탕이어가지고 심한 경우는 2선 참호에서 1선 참호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 걸렸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도 찰흙 같은 진흙. 그래서 거기를 여기 사투예요. 가는 애들도 사투고 오는 애들도 사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달리기 시합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진흙에 포탄이 떨어지면은 이제 물이 고이는데 이게 그 옛날 타잔 영화에 보면 꼭 나오는 장면이 왜 늪에 빠져갖고 왜 진흙 수렁에 계속해서 빠지게 되는. 그게 포탄 구멍에 물이 고이면 진흙 수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록 보면 포탄 구멍마다 익사자가 몇 명씩 있었다고 해요. 아이고. 여기서 또 골치 아픈 게 그 지금도 그 관광지가 돼서 남아 있다는데 프랑스군 참호를 보면은 좀 기분파로 판대요. 함께 가다가 무도회장 화끈하게 식당 가면 벽 깎아서 막 조각도 해놓고 안에서요? 어차피 심심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독일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독일군 참호는 사각이 없대요. 직선으로 까는 게 아니라 기관총 이게 십자포가 가야 되는데 여기서 가는 계단, 거리 지형이라든가 휘어져 있는데도 다 그러니까 눈으로 더듬어도 몇 계단을 올라가면 평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정확해. 그러니까 머리에 계산이 다 되는 계산적으로 거예요. 따다다. 가장 정밀하게. 그러니까 그 전선에서 그 상대를 네, 그러니까- 몇 배 되는 상대를 맞이해서도 그래서 아무리 탄막 포격을 해도 독일군보다 먼저 도착할 적이 도착을 한 못 번도 하는 없어요. 거예요. 독일군이 가장 강력하게 했던 훈련 중에 하나가 그 기관총을 지하로 넣은 다음에 그걸 5분 안에 끌어내는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3명 일개조로 해가지고 기관총을 분해한 다음에 이걸 5분 안에 끌고 올라오면 와서 결합하는 15분 전에 출발하니까 5분 동안 올라오고 5분 동안 결합하고 5분 동안 일개 중대가 전달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많이 죽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공격을 해서 하루에 10만 명이 사상한 적도 있는데 뭐 기껏해야 2km, 3km밖에 전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10만 명을 일렬로 세워놔도 그거 이상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문제가 길잖아요. 네. 가서 어쩌다 한 부대는 그래도 점령을 해요. 네. 그러면 후속 부대가 가야 되는데 진창을 기어 가야 돼요. 근데 후속 부대보다는 뒤에 있는 이선 참호가 더 가깝겠죠. 이건 프랑스군이나 영국군도 네. 마찬가지예요. 독일군이 공격해 네. 갔을 때. 그러니까 기껏 하나 뚫어도 저쪽에서 저기 지원 부대가 먼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전과를 확대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2km, 3km 갔다는 거 기껏해야 뭐 20km 이런 몇 달 동안 전쟁에서 몇십만 명을 죽이고 20km 전쟁인데 20km 전쟁 평지에서 20km 전이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요. 예. 우리나라 같으면 이 고지를 점령하면 그다음부터 저기까지 그냥 물러나는 건데 그렇죠.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냥 갔다가 고지전이죠. 그대로 다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미 없는 싸움. 그러니까 전쟁지휘부가 이래요. 이렇게 만약에 오늘 사망자 10,000명, 아이고 거저네 그래요. 솔직하게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뭐 웅덩이가 생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가 오면 이게 무섭다. 기껏 파는 참호가 무너지기가 일쑤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매장 당하는 병사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며칠씩 물 웅덩이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발이 불어 터져요. 이게 참호족이라는 새로운 병이 생겨요. 그다음에 위생 상태가 정말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기관총 진지에서 막 했으면 중간에 이제 노맨스 랜드라고 해서 아무도 없는 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시체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름에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시체가 있으니까 쥐가 창궐을 하는데 쥐들이 시체를 파먹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쥐를 보면 강아지만 해요. 그리고 사람을 안 무서워요. 왜냐면 사람을 예. 먹이로 인식하니까. 그죠. 저글링 같아요. 마치 참호에서 저글링 때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프랑스군이나 이런 그 병사들 잠잘 때 철명을 자작해서 만들어서 얼굴에 쓰고 자요. 그럴 수밖에 예. 없겠네요. 예. 나중에는 산 사람도 막 공격해요, 애들. 그리고 죽어가는 건 더 잘 알아갖고 병들거나 비실비실하면 사라질 때도 공격을. 어머. 그러니까 진짜 아까 교수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허무하게 어이없게 죽은 병사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더 많다는 끔찍한 게 뜻이네요. 사실은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그 나중에 후반부가 되면 대부분의 병사들이 특히 독일군은 태업을 해요. 태업을 해버려요. 이게 왜냐하면 이걸 병사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비례를 2세가 와서 훈장을 나눠줘요. 근데 훈장 받을 때 정말 명예롭고 훈장을 받아야 되는 병사들이 네. 가요. 화성으로 던져버리는 거. 아 그럼 참혹하지. 그쵸, 무슨 훈장이 의미가 무슨 의미야? 집에 못 들어가게 생겼는데. 근데 히틀러는 당시 히틀러도 참전했거든요. 1차 대전 때. 아 히틀러가 1차전에 참전했었어요? 2급 철십자 훈장을 받아요. 네. 아주 자랑스럽게 달려다니고 히틀러가 나중에 정권을 잡았을 때 히틀러 옷을 보면 철십자 훈장에 달려있거든요. 그게 바로 1차 대전 때 받은 훈장이에요. 걔네 팩트는 문제가 있어. 근데 이렇게 전쟁이 역사를 바꾸듯이 또 하나가 그 전쟁을 바꾸는 건 바로 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밀리터리 콘텐츠 전문가 이세환 기자가 짚어드리는 전쟁 속 무기의 위력과 변천사 함께 만나보시죠. 악마의 삼형제라고 불렸죠. 참호, 철조망, 기관총. 요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참호라는 것은 기관총이 나왔기 때문에 참호를 팔 수밖에 없었어요. 참호를 깊게 파면 팔수록 기관총에 맞을 확률은 적었죠. 그렇다면 적의 참호를 빼앗기 위해선 대규모 병력을 투입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 병력이 그냥 참호로 밀려오게 가만 놔둘 수는 없었죠. 당시에 사실 지뢰가 있긴 했지만 성능이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철조망이었습니다. 철조망을 한 겹만 친 게 아니라요. 기본이 3겹, 보통 10겹까지도 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철조망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적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막 돌격을 하는데 당연히 철조망이 있으면 그 앞에서 주춤하겠죠? 바로 그때가 기관총 사격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정면에다 기관총을 놓게 되면은 의외로 안 맞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선 양쪽 끝에 대각선으로 기관총 2정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기관총이 교차되는 지점이 바로 킬존이 됩니다.
기관총이 처음에 나온 건 1861년이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였는데요. 당시 의사였던 게틀링은 자기 고향 루이지애나로 돌아가는 도중에 수많은 병사들이 죽은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게틀링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총을 쏠 수 있는 병사의 수를 줄이면 전쟁에서 죽는 병사의 수가 훨씬 적지 않을까. 한 사람의 병사가 여러 발을 쏠 수 있는 총을 만들면 되겠다 해서 개발했던 게 바로 게틀링 기관총이었습니다. 사실 남북전쟁만 해도 이 게틀링 기관총은 마치 대포처럼 쓰였습니다. 커다란 바퀴가 달린 대포 마운트에다가 이 총을 올려서 쓰기 시작했었죠. 게틀링 기관총 같은 경우에는 총열이 6개가 있었고요. 보통 일반 병사의 약 70배의 위력이 있었고요. 1분에 200발 정도를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관총의 위력은 1883년 하이람 맥심에 의해서 아주 더 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이람 맥심은 총알이 나갈 때 반동을 이용해서 다시 재장전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했고요. 탄띠를 이용한 급탄 방식을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맥심 기관총은 1차 대전 당시 대부분의 국가들의 표준 기관총이 됐었고 1분에 약 450발 정도를 발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막강한 위력이 있었죠. 자, 그때 소총하고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총은 독일제 모호조 소총입니다. 1차 대전 때 쓰였던 총보다 약간 짧은, 사실 2차 대전 때 쓰였던 총인데요. 1차 대전 때 쓰였던 총은 이 총보다 길이가 약 한 30cm 더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작동 방식은 똑같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볼트 액션식 소총이기 때문에 이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여기 레바가 보이죠? 이 레바를 뒤로 젖혀야 되죠. 그 다음에 5발들이 탄찰 클립을 여기다 끼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장전이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사격을 하기 시작하죠. 사격을 하면 한 발 사격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레바를 이렇게 뒤로 젖힙니다. 그래서 빈 탄피를 꺼내놓고 다음 탄알이 다시 장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전하는 방식이 볼트 액션 장전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볼트 액션 소총을 병사들이 사격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단순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준의 개념이 없이 볼트만 움직이는데도 1초 이상이 걸렸겠죠. 그 다음에 조준할 때, 그 다음에 탄창을 갈아 넣는 시간, 탄 피클립을 갈아 넣는 시간, 이런 걸 계산해 봤을 때 1분에 15발에서 20발 이상 쏘기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화기를 가지고 있던 보병들이 돌격을 하면서 적의 참호에서 발사되어지는 기관총을 상대하기는 상당히 힘들었었습니다. 자, 이렇듯이 일반 보병에 비해서 기관총의 위력은 너무나 막강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량 살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렇다면 병사들은 적의 기관총 공격을 견뎌내면서 적의 참호를 돌파할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때 결정적인 무기가 등장하죠. 탱크의 존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엔 탱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자, 그때까지 무기고의 문은 굳게 잠그고 있겠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예. 이야기로 만나는 도큐멘터리 전쟁사. 다시 1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돌아오기 싫었어요. 무서워서. 다시는 이런 참혹한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범이나 독재자에 대해서도 꼭 한번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1차 세계대전의 전범 하면은 어떤 인물이 좀 있을까요? 가장 떠오르는 분 누가 있을까요? 전범은 각국의 전쟁 주의부들이 전부 다 전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이제 빌헬름 2세죠. 아, 지금 저 사진이 빌헬름 2세인가요? 빌헬름 2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네. 제가 딱 하나의 에피소드만 얘기해 드릴게요. 네. 비스마르크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정책을 피면서 가장 프러시아가 융성하고 독일 통일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게 빌헬름 1세 때하고 비스마르크 때였거든요. 그때 빌헬름 1세와 비스마르크는 이런 일화가 있어요. 둘의 의견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비스마르크는 이 양반은 의외로 눈물을 잘 흘렸어요. 울면서 저 재상 안 할래요. 딱 그랬다. 그럼 빌헬름 1세가 가지 마! 이래요. 그러면서 야, 너 만약에 네가 재상을 안 하면 나도 황제 안 할 거야. 그럼 이제 둘이 또 얼싸갖고 뭐 하자는 거야? 둘이 또 얼싸갖고 우리가 또 언제 그런 사이야.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런 사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빌헬름 2세가 황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또 비스마르크하고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근데 비스마르크 똑같은 방법을 써봐요. 울면서 나 재상 안 해. 이때 빌헬름 2세가 이래요. 그래,
그럼 그렇던가. 내가 연금은 챙겨드릴게. 이러고 말하고. 이런 성정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 품위 유지하는 걸 대단히 즐겼었고요. 그 지금 딱 사진을 봐도요. 관상학적으로만 봐도 날카롭잖아요. 네, 독선적이고. 저 수염이 유명한 수염이죠. 카이저 수염. 올라가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이제 나는 이제 올라갈 거야. 뭐 이런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꿈에 대한 목표를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도큐멘터리 전쟁사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 비렐름 2세 그는 누구인가 인물 탐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9의 나이에 프로이센의 왕이자 독일 제국의 황제에 오른 남자. 국민들의 기대 속에 대관식을 치른 빌헬름 2세. 왼팔이 짧은 신체적 결함으로 평생 열등감에 시달렸던 빌헬름 2세는 독일의 차별 재상 비스마르크를 사임시킨 뒤 잘못된 외교 정책으로 적을 늘려갔다. 부족한 식견이 부른 입방정으로 정치적 스캔들마저 끊이질 않게 되자 역량이 부족했던 빌헬름 2세는 결국 전쟁의 문을 연 전범으로 추락하고 만다. 마치 그 있어요. 뭐만 했다면은 나 이거 쏠 거야. 라고 허준 씨보다 됐으면. 어리죠? 그치 그 친구가 나보다 동생이죠. 네. 허준 씨보다 좀 풍만한. 이게 정신 못 차리는 동생들이 좀 있어요. 비렐름 2세의 그 성격이 뭐 독선적이다든가 뭐 어쩔 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얘기들이 제가 지금 비렐름 2세를 변호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제일 문제가 권력이 왜 생겼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태어나니까 왕조를 이미. 만든 사람들은 자기가 저쪽에서 있다가 왕이 됐기 때문에 권력이 어떻게 생기는지 어떻게 사람들하고 좀 친하게도 예, 저 사람이 지내야 나를 되고. 왜 존경하는지를 예. 알아요. 권력의 근데 습성을 궁전에서 자란 애는 당연히 네가 기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냥 원래 나 태어났을 때부터 나한테 인사했잖아 너.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상대방을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이 왜냐하면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전략 자꾸 판단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슐리펜 계획 때 몰트게가 그 바꿀 때도 자기가 끝까지 반대했으면 되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래. 하겠다고 그래. 그러면 이때 나몰라라가 나와요. 네 맘대로 이러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열등감에 확 받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 그리고 뭐 변덕스럽다는 거는 사실 이건 좀 약간 그게 있는데 노동자부터 왕족과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근데 이거를 옛날 황제가 다스릴 때하고 달라요. 사회에 여러 가지 계층이 생기고 다 파워를 가졌어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더욱 겸손하게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배울 그냥, 생각을 해. 예, 나는 황제의 권위 이것만 그리고 생각하니까. 그 황제가 전 황제가 해왔던 것들이 그렇죠. 다 이미 있었기 때문에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거를 그렇죠. 할까를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멀리 있다가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의 구성이 바뀌었다는 걸 몰라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 볼 땐 더 혼란스럽고 변덕스러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평가가 머리는 비상했지만 심술궂고 참을성이 없으며 과대망상에 빠지는 아이였다라고. 비렐름 2세가 또 즐겼던 게 전선 시찰에서 카메라 찍히는 걸 정말 좋아했었어요. 아이고. 관심병도 있었군요. 예, 그다음에 그 일반 카메라가 아니라 이게 영상이라고 얘기해요. 돌리는 동영상. 예. 그걸 찍히는 걸 정말 좋아했었어요. 있어요. 그 자꾸 이렇게 나와서 뭐 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이렇게 식으로. 맨날 이렇게 하고 보고 있고 데니스 로드맨 부르고 막. 말씀하신 그러니까- 대로 진짜 자기중심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제1차 세계대전을 시작하는 그 선전포고를 앞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휴가를 가고 있어요. 연락이 안 되고 휴가를 가고 너무 자기 멋대로운 거 아닌가요? 멋있어 보이죠. 아니 근데 사실 그때 당시는요 유럽이라는 곳이 참 재밌는 게 막 적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친인 척이었잖아요. 알고 보면 다 친인 척. 이거 족보가 이상해 그쪽은. 그래서 뭐 누구 동생이 어디 가서 왕하고 누가 뭐 하고 분명히 쟤랑은 몇 촌 안쪽에 있는 걸로 아는데 결혼하고 많잖아요. 야, 이거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비렐름 2세는 그거를 오히려 에이 설마 저기 뭐 사촌 누나가 나 치겠어? 뭐 이런 좀 생각도 했다는데. 당시에 그거 네. 한번 그 가계도라고 할까요? 한번 정리해드리면 네. 네. 비렐름 2세는 영국 비토리아 여왕의 외손자. 그러니까. 그다음에 영국 국왕 조지 5세는 그 사촌이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니콜라이 2세죠. 니콜라이 2세는 외종 매부였습니다. 내용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영국하고 러시아 두 왕은 서로 이제 이종사촌간이었죠. 이렇게 막 승전국과 패전국이 막
복잡한 혈연 관계로 막 연결이 돼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세상의 흐름도 모르고 독재적으로 나가다 보면은 국민들의 원성을 사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상황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질수록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죠. 네. 평소에 잘 될 때는,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뭐 나름대로 폼도 잡고 멋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 복잡한 관계를 자기 용량을 초과해 버리면 계속 잘못된, 특히 장기적인 결정을 잘못 내리게 돼요. 특히 해군력 지원한 건 결정적인 실수였는데, 당시에 독일군이 육군보다 해군력 지원에 더 많은 군비를 투입했어요. 그런데 그 해군은 터칠이 막아놓은 해상 봉쇄령 때문에 1차 대전 때 거의 활약을 못해요. 그럼요. 길을 못 피죠. 그래서 오히려 육군은 죽어 나갔는데, 외할머니가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가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거. 패전의 기미가 짙게 내려앉은 1918년. 전쟁에 지친 독일의 군인과 국민들은 차례차례 반기를 들었고 결국 비렐름 2세의 퇴위를 전제로 연합군에 백기를 든다. 패전 처리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전범으로 지목된 비렐름 2세. 국민들의 원성을 피해 네덜란드 망명길에 오른 그는 제국은 사라졌지만 프로이센의 왕위만큼은 되찾겠다는 아집과 망상을 접지 못한 채 죽어서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영원한 망명자로 남았다. 이 얘기를 통틀어서 들어보니까 뭐 아까도 좀 살짝 언급을 했지만 가까이에는 북한이 좀 연상이 되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결국 1인자 자리에서 평화를 좀 지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되면은 결국 국민들로부터는 외면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좀 하나 터득하게 되네요. 우리나라의 국방은 우리가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남이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거 아니라게 했다가는 아빠한테 물려받은 거를 또 그 아빠한테 물려받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떼쟁이한테, 데니스 로드맨이라고 놀고 있는 그 떼쟁이한테 우리나라가 정말로 큰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주국방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네. 저희 도큐멘터리 전쟁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우리 새로운 어떤 이 지식들을 알아가면서 자주국방에 좀 힘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자존심 싸움이에요. 적이 아. 뺏은 땅을 놔둘 수 없다. 1차 대전이 이제 전략을 상실하고 살인극으로 바뀌는, 거의 뭐 한 세대가 없어져 버리죠. 완전히 없어요. 프랑스만 해도 1,200만 명이 넘어갑니다. 1,200만 명이요? 12살 딸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전쟁의 터닝 포인트는 미국의 참전이었습니다. 모든 전쟁을 끝나기 위한 전쟁을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 캐도 미네랄이 떨어지지 않는 나라가 미국이었던 거잖아요. 포탄 생산량이 뭐 10배 이상 뛰는 거죠. 그렇죠. 쇼미더머니. 시험미단만이 치트키를 사용한 거죠. 예. 1차 대전 때를 끔찍하게 만든 또 결정적인 독가세였거든요. 독가스다! 장군님 어떡할까요? 숨 참어.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진짜요? 그러면 숫자로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투관들이 그런 거야. 정말 이게 무슨 짓이에요. 1차 세계대전 중에는 참호 속에서 예술혼이 많이 피어났었다고 합니다. 전쟁과 공포,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 바로 탄피, 뭐 철모, 라이터, 수통, 하여튼 뭔가 새길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이 새겨넣기 시작하고 조각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왜 그 참호를 뜻하는 영어 트렌치를 붙여서 트렌치 아트라고 또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 보면은 되게 뭐랄까 나중에는 예술이 아닌가 이렇게 대포탄. 생각이 들어요. 저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저 소도비 경매에서 한 1억씩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선에 있는 병사들은 못했고 대부분 이제 3선에 1선에서 이제 3선으로 물러난 병사들이 뒤에 지원 병력. 예. 아. 거기서 저런 그 트렌치 아트를 많이 했었죠. 영화는 지금도 전통이 돼가지고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 군대가 해요. 아. 근데 저거는 외국이니까 가능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보급품을 훼손하면 중범죄죠. 예. 오, 큰일 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피어나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